안녕하세요. 스위스로 팟캐스트 강우성입니다. 오늘은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NBA 컵에 대한 얘기 잠깐 하고요. 본격적인 경기 리뷰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NBA 인시즌 토너먼트를 도입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 이름이 NBA 컵으로 바뀌면서, 그리고 에미레이트가 파트너가 되면서 NBA 컵이 됐습니다. 인시즌 토너먼트가 발음하기도 힘들고, 뭔가 착착 붙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NBA 컵으로 바꿨는데 훨씬 이름도 간단하고 마케팅하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방식은 다들 아시겠지만 동부와 서부의 팀들이 지난해 정규 시즌 성적을 기준으로 3개 조씩 나눠서 정규 시즌 경기를 하는데, 이게 NBA 컵의 조별리그 경기로도 동시에 카운트가 되고, 각 조별 1위와 동서부의 와일드카드 한 팀씩이 들어가서 컨퍼런스 4강전에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는 토너먼트 단판전이 됩니다. 그리고 동부와 서부 두 팀씩 라스베가스에서 4강전을 치르고, 그 다음에 결승전을 치르고 승자가 NBA 컵을 우승하는 방식이거든요. NBA가 이 컵을 도입한 이유는 짧게 얘기하면은 NBA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미국 스포츠 시장을 미국 중심으로 보면 가장 인기가 많은 게 풋볼, 미식축구죠. 이 풋볼 시즌이 진행되고 2월에 슈퍼볼이라는 이름으로 미식축구 결승전을 하는데, 이 슈퍼볼이 끝나기 전까지는 미국에서 농구의 인기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뭐 11월, 12월의 농구 경기를 사실상 뭐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거든요. 특히 풋볼 경기가 있는 날은 NBA가 관심을 받기가 더 힘들죠. 그래서 그 축구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담 실버 NBA 총재가 프리미어 리그에 있는 컵 형식의 토너먼트를 시즌 중에 넣고 싶어서 지난 시즌부터 도입을 한 게 이제 NBA 컵인데, 이를 통해서 원래는 아무도 관심 없었을 11월의 경기들에게 좀 더 흥미 요소를 더해주고자 하는 게 이 토너먼트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11월에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에 NBA 컵 조별리그 경기를 하고, 이게 NBA 컵 리그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코트도 진짜 더 과감하게 칠하고 이 컵을 알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1월, 12월에 게임들에게 약간 긴장감을 더해주고, 예를 들어 매년 플레이오프를 못 가는 약팀도 있잖아요. 이런 팀들이 뭔가 플레이오프 분위기가 나는 이런 즐길 거리를 던져주고, 그리고 토너먼트로 올라가게 되면 단판제이기 때문에 7번 중 4번을 강팀을 상대로 이기려면 좀 힘들 수는 있어도 약팀이라도 이제 단판제에서 한 번 정도는 이길 수도 있거든요. 운이 좋으면. 이런 의외성도 좀 있고, NBA 열기를 11월, 12월부터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아담 실버 총재가 주력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벤트거든요. 이번 시즌에 좀 업데이트된 게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름이 NBA 인시즌 토너먼트에서 NBA 컵으로 바뀌었고, 지난 시즌에 꽤 많은 코트들이 선수들이 경기하기에 눈이 아프다. 그리고 시청자들도 색깔이 너무 쨍해서 화면으로 봤을 때 눈이 아프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코트가 좀 더 톤다운 됐고요, 이번 시즌부터는. 그리고 지난 시즌에 이 NBA 컵 이 코트를 페인트로 칠하잖아요. 근데 페인트를 칠한 업체가 3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군데에서 만든 플로어가 유독 미끄러워서 선수들이 좀 컴플레인 많이 했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 덴버 홈구장 플로어가 약간 그랬다고요. 이번 시즌에는 그런 페인트도 업그레이드하고 경기 일정도 약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지난 시즌에 라스베가스에서 4강전을 목요일에 하고 결승전을 토요일에 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부터는 4강전을 12월 14일 토요일에 하고 결승전을 12월 17일 화요일에 합니다. 무슨 결승전을 화요일에 해라고 하겠지만, 풋볼이 주로 경기가 목요일, 일요일, 월요일이거든요. 대부분의 경기는 주로 일요일에 경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지난 시즌처럼 토요일에 결승전을 해버리면 그 다음날 풋볼 경기에 완전히 묻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풋볼 경기가 끝나고 화요일날 NBA 컵의 결승을 하면서 완전히 그 주의 미디어의 관심이나 아젠다를 NBA가 가져가겠다는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4강전부터 경기 간의 날짜를 이틀씩 둠으로써 선수들도 많이 쉴 수 있고, 게다가 지난 시즌에 약간 논란이 했던 게, 라스베가스에서 하다 보니까 레이커스가 결승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몰마켓 팀들, 특히 팬베이스가 좀 적은 팀들, 인디애나나 뭐 미러키 같은 팀들이 많이 경기장을 못 가가지고 완전히 LA 홈구장 같은 분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은 그 중간에 이틀을 더 넣음으로써 팬들이 만약에 오고 싶으면 좀 더 경기장에 직접 올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유연성을 조금 더 줄 수 있도록 경기 간의 날짜를 이틀씩 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로 아담 실버가 신경을 쓰고 공을 들이고 있는 NBA 컵이 오늘 드디어 개방을 했습니다. 오늘 경기들 재밌는 게 많은데, 필라델피아는 드디어 조엘 엠비드가 돌아왔죠. 팀은 안타깝게 졌지만 드디어 조엘 엠비드가 돌아왔다는 게 필라델피아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고, 오늘 애틀랜타가 또 트레이 영 없이 보스턴 셀틱스 홈에 가서 승리를 거뒀거든요. 제가 진짜 요즘에 눈여겨보는 선수가 있는데, 다이슨 데니엘스가 애틀랜타에 진짜 수비는 거의 제 생각에는 올 NBA급 수비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공격도 잘하고 진짜 공수에서 활약을 했거든요. 굉장히 많은 재미있는 경기와 이변도 많은 하루였는데, 뭐니 뭐니 해도 오늘 하이라이트는 댈러스와 골든스테이트 경기였죠. 이 경기 스토리가 있죠. 클레이 탐슨이 오프 시즌에 댈러스로 이적을 하고 처음으로 두 팀이 만나는 경기이자, 클레이 탐슨이 이적 후 다시 샌프란시스코의 체이스 센터로 돌아온 첫 경기여서 많이 주목이 되었는데, 경기 전부터 뭐 얘기가 되게 많았죠.
오늘 골든스테이트가 클레이 탐슨을 상징하는 캡틴 모자를 모든 관중들한테 나눠주고 클레이가 주차장에서 경기장에 들어오는 동안 체이스 센터의 임직원, 골든스테이트 임직원 400명이 조율을 해가지고 캡틴 모자를 쓰고 클레이한테 모자로 인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뭐 경기 전에 클레이 탐슨을 위한 영상도 플레이하고 진짜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으면서 이 클레이 탐슨이라는 베이 에어리어의 레전드의 귀환을 체이스 센터가 환영을 해줬죠. 그리고 드레이몬드 그린은 이 영상을 경기 전에 미리 보고 들어왔다고요. 이 영상을 처음으로 클레이가 있을 때 같이 보면은 너무 울컥할 것 같아서 미리 보고 왔다고 하고 스테픈 커리도 영상이 나올 때 앞부분에는 그 라커룸 가는 터널에 서 있었다고 해요. 이 영상도 역시 풀로 보면은 너무 울컥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선수들한테 감정적으로 되게 중요한 순간이었고 근데 선수들이 이 감성적으로 되는 것과 별개로 되게 다 경쟁심이 강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기 잘하고 싶거든요. 각자 다 아젠다가 있어요. 클레이 탐슨은 골든 스테이트한테 증명을 좀 하고 싶죠. 나 아직 벤치에서 뛸 만큼 못하지 않아. 위긴스, 조던 풀, 드레이몬드 그린 너네 다 원하는 장기 계약 줬으면서 왜 나는 장기 계약 안 줘? 내가 보여줄게. 내가 클레이 탐슨이라는 거 보여줄게. 라는 이런 아젠다가 있었고 드레이몬드 그린과 스테픈 커리는 이런 클레이 탐슨의 경쟁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꼭 이기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너 없이도 괜찮아.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아젠다가 골든스테이트 쪽에 있었죠. 그래서 경기가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이 게임을 둘러싸고 있어서 이미 시작 전부터 재미있는 경기에 셋업이 됐어요. 이제 아니나 다를까 시작하자마자 댈러스가 가져간 첫 포지션 공격이 클레이 탐슨이 스테픈 커리 상대로 포스트업을 하는 공격이었거든요. 스테픈 커리가 오늘 클레이 탐슨의 매치업으로 수비를 했어요. 스티브 커 감독이 경기 시작 전에 스테픈 커리한테 너 오늘 클레이 탐슨 막아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비현실적인 기분이 들었다고 하고 스테픈 커리는 그 소리를 듣고 웃으면서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해요. 초반에는 스테픈 커리가 탐슨 2로 3점을 넣고 탐슨을 막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도 하고 뭐 드레이몬드 그린도 탐슨 2로 3점을 넣으면서 탐슨 막 쳐다보고 이랬거든요. 경기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4쿼터에 들어와서 탐슨이 진짜 중요한 순간에 슈팅이 불을 뿜기 시작합니다. 클레이 탐슨이 4쿼터에만 레이업 하나 진짜 중요한 순간에 3점 2방을 꽂으면서 댈러스가 원래 지고 있던 경기를 역전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4분 33초가 남았을 때 게포드의 덩크로 댈러스가 7점을 앞서가면서 사실상 골든스테이트가 이기기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어요. 완전히 클레이 탐슨이 골든스테이트의 홈구장으로 오면서 자신의 컴백을 알리면서 굉장히 골든스테이트한테 찬물을 끼얹었거든요. 이 댈러스가 7점을 앞서간 장면을 보면요. 여기서 스테픈 커리랑 드레이몬드 그린이 둘 다 굉장히 큰 실수를 해요. 먼저 댈러스의 트랜지션에서 스테픈 커리가 오랜만에 이제 지난해 많이 보여줬던 골든 스테이트의 오버헬프를 보여줍니다. 그라임스가 공을 몰고 들어가고 앤드루 위긴스가 완벽하게 앞을 막아서면서 그라임스가 멈췄어요. 근데 여기서 커리가 헬프를 갈 상황이 전혀 아니었는데 약간 오버헬프를 가면서 그라임스 쪽으로 한두 스텝을 가거든요. 그리고 이때 커리가 살짝 낮은 상대팀 선수가 자신의 스플래시 브라더스 클레이 탐슨이었습니다. 커리가 진짜 아차 싶었을 거예요. 탐슨을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선수가 오버헬프로 탐슨을 놔주고 탐슨이 3점을 넣고 여기서 댈러스가 5점을 앞서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골든스테이트 공격 실패하고 댈러스 실패하고 골든스테이트가 리바운드를 해서 앞서가는 드레이몬드 그린한테 패스를 넣어줬는데 그린이 이 패스를 받고 레이업을 미스를 합니다. 결정적인 진짜 레이업 미스고 이거를 다시 반대편에서 댈러스가 속공을 하고 골 밑에서 게포드가 잡고 덩크를 하는데 여기에 또 드레이몬드 그린이 거기다 파울까지 하면서 엔드원을 줍니다. 그래서 게포드가 엔드원 자유투를 놓쳤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여기서 댈러스가 7점을 앞서가거든요. 진짜 중요한 마지막 순간에 골든스테이트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두 명의 선수가 연달아 큰 실수를 하면서 4분 33초를 남기고 7점 리드를 줘서 사실 경기가 되게 어렵게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 두 선수가 자신들의 실수를 만회라도 하듯 이때부터 미친 듯한 퍼포먼스로 4쿼터를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스테픈 커리가 이때부터 미스매치 공략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막 골든스테이트의 농구를 얘기하면 항상 모션 오펜스, 오프볼 움직임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골든스테이트도 경기 막판으로 가면 히어로볼을 많이 하긴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어느 팀이든 경기 마지막에는 우리 팀의 베스트 플레이어가 공을 잡고 포지션을 진행하기를 원하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댈러스같이 림 프로텍터가 있는 팀들이 저번에 제가 에피소드에서 얘기했는데 골든스테이트의 오프볼 무브를 탑 락킹하고 그 다음에 이 선수들을 콜대 쪽으로 백컷을 유도하는 장면이 많은데 오늘도 라이블리 같이 림 프로텍션이 되는 선수들이 있을 때 골든스테이트가 이런 오프볼 무브에서 좋은 모습을 만들기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경기 마지막에는 매 포지션 스테픈 커리가 공을 잡고 이제 미스매치 헌팅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우선 루카 돈치치가 매치업되어 있는 앤드류 위긴스가 커리를 스크린하면서 돈치치가 커리한테 스위치가 되게 만들고 그 이후에는 게포드나 데릭 라이블리랑 매치업되어 있는 드레이몬드 그린이 이제 커리랑 스크린 액션을 하면서
댈러스가 이 액션을 맡게 되거든요. 이게 스테픈 커리를 막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이 스크린에 커리에게 두 명이 달려들면 커리가 롤링하는 드레이몬드 그린한테 패스를 해주고 이제 드레이몬드 그린이 커리랑 이거를 한 10년 같이 한 거거든요. 드레이몬드 그린이 공을 잡고 4대3 상황에서 달려 들어가면서 이때 패스를 해주게 되거든요. 아니면 이 스크린 액션을 스위치하지 않으면 커리한테 거리를 주게 되고 커리한테 풀업 슈팅을 얻어맞고 만약에 스위치를 하면 이제 그게 이제 오늘 댈러스였는데 스위치를 하게 되면 이제 커리가 센터랑 매첩이 돼서 1대1로 아이솔레이션 하거든요. 이 상황이 되면은 얼마나 이 댈러스의 센터들이 스테픈 커리라는 빠른 가드를 상대로 이 매첩을 버텨줄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처음에는 게포드가 맞고 그 다음에 교체돼서 데릭 라이블리가 나와서 스위치돼서 커리를 막는데 데릭 라이블리가 원래는 스위치돼서 3점 라인 밖으로 나와서 프리미터 플레이어들의 아이솔레이션을 되게 잘 버티는 빅맨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커리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포드가 스크린 액션에 약간 거리를 두고 짧은 찰나지만 약간 거리를 줬는데 커리 같은 굉장히 릴리즈가 빠른 슈터들은 진짜 바싹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커리한테 약간의 거리를 줬지만 그 거리는 커리가 릴리즈를 하기엔 충분한 거리였고 거기서 이제 커리가 풀업 3점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데릭 라이블리가 커리의 풀업을 막으려고 굉장히 높은 레벨로 올라오니까 커리가 그걸 보고 스크린을 리젝한다고 하죠. 스크린 방향으로 가지 않고 스크린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루카 앞으로 돌파해서 들어가고 클레이 탐슨이 커리가 돌파해 오니까 헬프를 가려고 하는데 커리가 코너 쪽으로 패스 페이크를 준 다음에 클레이 탐슨을 움찔하게 만들어서 헬프로 못 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라임스가 막으러 오는 거를 그 위로 레이업을 넣거든요. 그래서 이 한 포지션에서 4명의 댈러스 수비를 속수무책으로 만들면서 레이업을 넣고 그리고 그 다음에 라이블리랑 매치업이 돼서 아이솔레이션으로 3점을 던지면서 이 슛을 넣고 나인나잇 세레머니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커리가 나인나잇 세레머니 하고 카메라에 대고 막 뭐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뭐라고 말하는지 입을 잘 읽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You better stay here 이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커리 입모양 보시면 You better stay here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기 남았어야지 우리랑 남아서 뛰었어야지 하는 말처럼 보이긴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커리의 의미심장한 메시지도 전하고 그러면서 사실상 경기가 많이 넘어갔고 나중에 이제 스테픈 커리가 자유투 2개까지 넣으면서 4쿼터 마지막에 댈러스가 7분 앞섰던 4분 30초 구간 동안 야투 5개 중에 4개, 3점슛 3개 중에 2개 총 12점을 넣으면서 완전히 클러치를 스테픈 커리가 지배를 합니다. 스테픈 커리가 공격에서 팀을 완전히 캐리하는 동안 수비에서는 드레이몬드 그린의 활약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드레이몬드 그린도 이 결정적인 실수를 한 선수인데 이때부터 자기의 실수를 많이 합니다. 7점 뒤진 상태에서 두 번의 진짜 중요한 포지션을 드레이몬드 그린이 혼자 막아내면서 경기를 역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죠. 한 번은 게포드의 포스트 공략을 오펜스 파워를 유도하면서 포지션을 가져오는데 이거 제 생각에는 디펜스 파울 같거든요. 드레이몬드 그린 발이 제 생각에 리스트릭트 에어리어 안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제이슨 키드 감독이 챌린지를 못해요. 왜냐면은 루카가 4쿼터 초반에 조나단 쿠민가한테 파울을 했는데 조나단 쿠민가의 손을 이렇게 내리쳤는데 제가 봤을 때는 파울 같았어요. 좀 명확한 파울 같았는데 게다가 만약에 이게 파울이었다고 해도 조나단 쿠민가가 좋은 자유투 슈터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루카가 이제 자기가 파울을 안 했다고 하면서 챌린지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챌린지를 했는데 챌린지를 실패해요. 그래서 자유투도 줬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챌린지의 기회가 이제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스노우볼이 굴러서 드레이몬드 그린이 이 오펜스 파울을 유도했는데 이거 제 생각엔 챌린지 했었으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챌린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포지션에서 드레이몬드 그린이 게포드를 완전히 블락한 다음에 넘어진 게포드를 쳐다보는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공격 가서는 스테픈 커리한테 진짜 좋은 스크린 걸어주면서 경기 마지막에 골든스테이트 역전의 주역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드레이몬드 그린은 최근에 진짜 괴물 같은 디펜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원맨 디펜시브 레킹볼이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은데 혼자서 상대 공격을 완전히 다 부숴버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설명드린 처럼 디펜시브 플레이 외에도 경기 내내 진짜 클로즈아웃도 잘 나갔고요.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 드레이몬드 그린 같은 엘리트 디펜더들은 한 선수가 동시에 두 공간에 있을 수 있는 선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쿼터 초반에 루카가 골 밑에서 공을 잡은 다음에 골든스테이트 수비에 둘러싸여가지고 밖으로 패스를 해줬어야 됐어요. 그래서 루카가 3점 윙 지역에 와이드 오픈으로 있는 아마 라지마샬한테 패스를 해줬는데 골 밑에서 게포드를 맡고 있던 드레이몬드 그린이 3점 라인으로 클로즈아웃을 나가서 단순히 그냥 컨테스트만 한 게 아니라 블락을 해버립니다. 이게 제가 OKC 리뷰에서 얘기한 엘리트 클로즈아웃 수비팀을 만났을 때 공격에서 겪는 문제예요. 루카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나한테 2명 붙어 있기 때문에 저쪽에 와이드 오픈이 있는데 이 와이드 오픈이 이런 엘리트 클로저 팀을 상대로는 그렇게 와이드 오픈이 아닌 거죠.
그래서 드레이몬드 그린이 골 밑에서 개포들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3점 라인까지 막아버리는 진짜 무시무시한 디펜스를 보여줬고, 오늘 경기 중에 뭐 스틸이나 이런 건 물론이고 루카나 어빙이 댈러스의 센터들한테 라패스를 주는 거를 루카나 어빙 같은 핸들러를 견제하면서 동시에 라패스 잘라버리는 진짜 혼자서 완전 진짜 원맨 디펜시브 레킹볼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드레이몬드 그린이 자신의 디펜시브 플레이 오브 더 이어 캠페인을 이어가는 것 같아요. 골든스테이트는 오늘 NBA 조별리그 경기에서 1승을 가져간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최근에 골든스테이트 경기를 돌아보면 지금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거든요. 제가 골든스테이트 경기 리뷰 처음 하면서 앞으로의 5경기 구간이 이 팀에 대해 많은 거를 말해줄 거라고 했잖아요. 보스턴, 클리브랜드, OKC, 댈러스, 멤피스, 이 구간에서 현재까지 3승 1패고요. 뭐 특별한 일이 없다면 데스몬드 베인, 마커스 스마트, 최근엔 자모란트까지 빠진 멤피스를 홈에서 만나는데 이거는 아마 이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4승 1패인데 굉장히 터프한 구간이었는데 너무너무 좋은 승률로 이 구간을 벗어나게 됩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골든스테이트가 장기적으로 어떤 그림을 갖고 오퍼레이트 할지 모르겠어요. 뭐 롤플레이어들을 모아서 트레이드를 할지, 아니면 위긴스랑 조나단 쿠민과 버디 힐드가 지금처럼 더 잘해주면서 올해 스프론트가 우리 트레이드 할 필요 없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이 로스터대로 한번 끝까지 달려보려고 할지, 뭐 어떻게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어떤 것도 스테픈 커리가 여전히 슈퍼스타, 그리고 여전히 리그 탑10 플레이어 중 하나처럼 플레이하지 않으면 이런 논쟁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트레이드를 하던 그대로 가던 스테픈 커리가 슈퍼스타 레벨로 플레이해주지 못하면 이런 논쟁은 전혀 하등의 의미가 없고, 골든 스테이트 프론트에서 뭘 하든지 간에 이 팀은 컨텐더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지난 시즌 마지막에 긴 슬럼프를 가져가면서 스테픈 커리가 그냥 그저 그런 조금 좋은 선수 정도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번 시즌 초반에는 팀이 너무 잘해서 4쿼터를 뛰지 않은 경기가 2경기나 있었고, 그 후에 부상을 당하고 돌아온 뒤에 보스턴이라는 강팀의 홈에 가서 완전히 상대 스타 플레이어 제이슨 테이텀을 압도하고 플로어에 있는 선수 중 베스트 플레이어처럼 보였고, 그 다음에 OKC라는 강팀의 홈에 가서 시에이 기저스 알렉산더라는 MVP 후보를 완전히 압도하는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플로어에서 베스트 플레이어처럼 보였고, 그리고 오늘 댈러스와의 경기에서 역시 4쿼터를 완전히 장악하면서 루카와 카이리를 압도하면서 플로어에 있는 베스트 플레이어처럼 보였거든요. 골든 스테이트한테 여러 가지 좋은 모습도 많고 얘기할 거리도 제일 많지만, 진짜 제일 좋은 건 스테픈 커리가 지금 완전히 슈퍼스타처럼 플레이하고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골든 스테이트가 제가 이번 시즌 들어올 때 탑티어 컨텐더를 얘기할 때 골든 스테이트는 없었고, 지금도 사실은 제 리스트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가장 눈에 띄는 이슈가 세컨 스타가 없어서 활약이 부족하다. 매일같이 스테픈 커리 외에 안정적으로 20점씩 넣어줄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 팀이 진짜 강팀들을 상대로 플레이오프 4개 시리즈를 이기고, 매 포지션 스테픈 커리가 수비에서 공략당하고 매 포지션 공격에서 스테픈 커리가 모든 포지션을 공격을 다 만들어줘야 되고 픽샷을 계속 터뜨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과연 할 수 있을지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골든스테이트 팬이라면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아직 시즌 초반이고 11경기 할 동안 9승 2패를 거두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시즌이 시작되고 이 팀이 잘한다 못한다를 평가하는 시점이 보통 20경기가 끝났을 때라고 하거든요. 20경기가 끝났을 때 이 팀이 승패 숫자가 어떻게 될지 잘 봐야 되니까 아직은 평가를 좀 하기는 이르지만, 20경기가 지났을 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골든스테이트를 어쩌면 다시 평가를 해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스티브 커 감독이 골든스테이트로 처음 우승할 때 그때 뭐 점프 슈팅 팀은 우승을 못한다 뭐 이런 말도 있었고, 뭐 골든스테이트가 단순한 점프 슈팅 팀은 아니지만 어쨌든 3점 슈팅을 많이 하는 팀이 우승하는 사례, 뭐 그런 빌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골든스테이트가 우승을 하면서 이 농구라는 게임 전체가 바뀌어버리고 3점과 스페이싱이 점점 더 중요해지면서 모든 NBA 팀들이 그렇게 로스터를 발전시켰잖아요. 그리고 지난해 보스턴 셀틱스가 제이슨 테이텀, 제일런 브라운 같은 운동 능력 좋은 포워드들이 마구마구 3점을 던지면서 이 팀 전체가 42개 이상씩 한 경기에 3점을 던지는 이런 농구를 했는데, 이때도 이런 농구로는 우승을 못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보스턴이 우승을 가져가면서, 이번 시즌 들어서 많은 감독들이 제일 많이 인터뷰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 팀은 앞으로 3점 볼륨을 더 늘리길 원한다. 3점 슛을 경기당 더 많이 쏴야 된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스턴 셀틱스의 우승이 많은 팀들의 로스터 빌드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나온 골든스테이트 관련 보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 골든스테이트가 좋은 성적으로 시즌을 끝낸다면, 우승도 아니고 그냥 정규 시즌이 되게 좋은 모습으로 끝난다면, 어쩌면 마이크 널리비 주니어 골든스테이트 단장이나 스티브 커 감독이 또다시 새로운 로스터 빌드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현대농구에서 프리미터에서 이루어지는 공격이 많고 진짜 프리미터에 스피드 있는 선수들, 스킬 있는 선수들이 많고 이 선수들을 스크린에서 막 스크린 타고 방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팀들이 다 스페이싱이 되기 때문에 커버해야 될 그라운드가 많고 클로즈업 거리가 길고 그래서 길고 스피드가 있고 잘 달리고 운동 능력 좋은 프리미터 자원이 진짜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골든 스테이트가 진짜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운동 능력과 스피드가 있는 프리미터 플레이어들이 계속해서 벤치에서 나오고 이런 뎁스가 있는 로스터로 게다가 로스터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선수들이 플레잉 타임이 길지 않고 짧은 스틴트 동안 나와서 더 폭발력 있게 출전 시간 동안 더 스피드 있고 에너지 넘치게 플레이하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딥한 벤치를 구성하고 또 최근에 새로운 12의 룰로 3명의 스타 플레이어를 가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골든 스테이트식의 로스터 구성이 하나의 옵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어쨌든 오늘 골든 스테이트는 오늘도 이 팀이 승리하기 위한 게임의 방식을 보여줬어요. 프리미터의 운동 능력이 좋은 수비를 기반으로 어그레시브한 수비 스킨 그리고 핸들러를 압박하면서 로테이션을 빠르게 돌고 이런 식으로 수비를 하면서 화력은 부족하지만 오늘도 골든 스테이트는 20점을 넘게 득점한 선수가 없거든요. 스테픈 커리 한 명밖에 없어요. 댈러스는 3명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화력은 부족하지만 수비로 잠그면서 마지막까지 버티고 경기가 되게 근소한 차이로 마지막까지 간다면 슈퍼스타 스테픈 커리가 경기를 승리로 가져오게 하는 이런 형식이 이 팀의 승리 공식이다라는 걸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오늘 댈러스 입장에서는요. 댈러스 팬분들한테는 이번 경기가 굉장히 좌절스러울 수 있다는 거 압니다. 경기 막판에 진짜 7점을 앞서고 있었고 게다가 오늘 경기에 들어오면서 지금 댈러스 선수들의 부상이 좀 있죠. 뭐 데릭 라이블리도 부상이었다가 오늘 뛴 거고 PJ 워싱턴은 오늘도 뛰지 못했고 그러면서 최근 굉장히 접전을 다 패배하면서 오늘로 3연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분위기가 좀 안 좋은데 그래도 뭐 좀 좋은 거를 찾자면 저는 루카가 오늘 되게 좋은 경기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번 시즌 루카 돈치치의 모든 기록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모든 영역에서 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면 루카가 이번 시즌에 트레이닝 캠프를 참여를 못하고 그냥 바로 시즌에 들어왔어요. 프리시즌도 안 뛰고. 그래서 지금 폼이 좀 늦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번 시즌 평균 득점이 28.5점이고요. 지난 시즌은 34.4점이었고 야투율은 이번 시즌 42%, 지난 시즌 49%, 3점은 32%, 지난 시즌 38%, 리바운드는 이번 시즌 8개, 지난 시즌은 9개, 어시스트는 이번 시즌 8개, 지난 시즌 9개. 여기에 스틸, 블락 다 이번 시즌에 다 내려왔고 자유투를 던지는 횟수도 자유투 성공률도 다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프코트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번 시즌에 총 272번의 아이솔레이션 포스터 피켄롤을 했는데 패스를 포함해서 한 포지션당 득점이 0.92점입니다. 지난 시즌은 1.10이었고요. 그래서 이 모든 영역에서 루카가 지금 다 자신의 기준에 걸맞지 않는 농구를 하고 있는데 댈러스 농구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다 아시겠지만 루카는 후반 갈수록 좀 폼이 올라오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컵에 물이 반이나 있네 이런 접근인데 지금 루카가 본인 기준에 작년보다 못하는 거는 앞으로 남은 시즌 동안은 완전히 슈퍼 루카의 모습을 보여줄 거를 거의 개런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루카의 이번 시즌 가장 좋은 경기를 한 것 같아요. 경기 후반에는 슈팅이 잘 안 들어갔긴 했지만 3점도 초반에 잘 들어갔고 스텝백도 굉장히 이제 루카의 스텝백처럼 보였고 후반에 체력이 떨어져서 좀 힘들어 보였는데 트레이닝 캠프를 안 하고 시즌을 시작한 선수는 조금 적응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루카가 좀 루카다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댈러스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에서 그나마 좀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클레이 탐슨도 아마 이번 시즌 최고의 경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댈러스 입장에서는 지금 루카가 점점 더 폼을 찾아가는 모습 보이고 지금 카이리 어밍이 여전히 미친 듯한 샷메이킹 보여주고 있고 클레이 탐슨도 댈러스에서 지금 적응 잘하고 도 굉장히 좋은 슈팅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댈러스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다 좋은 방향으로 트렌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3연패는 아쉽지만 이 3연패라는 성적에 너무 이렇게 매몰되지 말고 3연패라는 결과보다 지금 이 3연패를 하는 중에 댈러스의 선수들이 좋은 방향으로 트렌딩하고 있다는 게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NBA 컵 리뷰 골든스테이트와 댈러스 경기 얘기해봤고요.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